63기 동시 접근. 보호 상태입니다. 참모님, 다중위협 지금 감지, 승인 안 응급 하면 준비. 방어선 자연에서 무너집니다. 접근. 기장 시스템 결정하십시오. 화학 시스템 10초도 발사. 없습니다. 명중. 새벽 2시 27분 이란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사막의 고요한 밤하늘이 붉은 궤적으로 갈라졌고 아부다비 통합방공 상황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해밀턴입니다. 영국 공군에서 15년, 방공작전만 20년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믿지 않는다. 대한민국 무기는 미국 기술 베낀 거 아냐? 3년 전부터 그랬어요. 한국산 방공체계가 일선에 배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저는 반대 보고서를 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 검증이 부족하다.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 생각은 그날 밤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십시오. 붉은 점이 60개가 넘습니다. 하늘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변칙 궤적이 섞여 있었어요. 레이더를 속이도록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체계 화면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과열 상태. 그 단어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어요. 대한민국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 결정이 틀리면 저 화면 너머 도시가 불길에 휩쌉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요. 몇 초 뒤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몇 분 뒤 공중에서 240발. 그리고 그 몇 분 뒤 밤하늘에서 벌어진 장면. 이란의 수백 발 되는 미사일들을 하늘에서 공중분해시킨 미사일은 바로 대한민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군 경력과 자존심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그 급박한 이야기의 전말을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새벽 2시 14분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중동의 밤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요. 레이더 화면에 첫 번째 점이 떴을 때 저는 처음에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로가 눈을 속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점이 하나 더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식간에 화면이 붉게 물들었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당직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가 탁자 위에 조금 쏟아졌는데 그걸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움직인 겁니다. 나중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그것은 수십 년 만에 대규모 직접 공격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을 동시에 발사했어요. 표적은 복수였고 궤적은 복잡했습니다. 일부 비행 경로는 우리가 담당하는 UAE 방공구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어요. 수도권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해밀턴입니다. 당시 37살이었어요. 우에디 통합방공사령부 작전참모였고 그날 밤 상황실 최선님이었습니다. 교전 승인 권한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저뿐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전쟁이 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공군에서 15년을 복무했고 방공체계 전문가로 나토 훈련을 수십 번 이끌었어요. 이라크 북부 비행금지 구역 임무도 경험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2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교리를 믿었어요. 훈련을 믿었습니다. 검증된 체계를 믿었죠. 그런데 그날 밤 화면에 뜬 붉은 점들은 제가 믿어온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11명이 앉아있던 조용한 방이 고함과 키보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각 팀이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탄도미사일 그룹, 순항미사일 그룹, 드론 그룹, 표적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갱신됐어요. 접근 속도, 예상 도달 시간, 궤적 예측값,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체계를 먼저 가동할 것인지, 어떤 위협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지금 일선에 배치된 그 체계를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당직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 이제 결정하셔야만. 소남미유남.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화면 속 붉은 점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도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도시에는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이들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나간 트럭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레이더 화면 따위는 보지 않았고 방공체계의 처리 용량 같은 걸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걱정은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상황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체계를 설치하던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왜 그 순간 떠올랐는지 지금도 저는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날 새벽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버튼을 누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이나 직관 같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영국 공군에서 처음 방공장교로 임관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교관이 전장에서는 본능을 믿어라 라고 말하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본능보다 빠른 레이더가 있습니다. 감보다 정확한 궤적 계산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공 체계 도입 논의가 처음 올라왔을 때 저는 보고서부터 펼쳤습니다. 2023년 초였어요. UAE 방공 전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복수의 체계가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미국 체계, 유럽 체계, 그리고 한국 체계. 저는 각각의 사양을 꼼꼼히 비교했어요.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체계의 동시 표적 처리 능력, 반응 속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치만 보면 경쟁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항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스런츠트 칸 실전 배치 이력이었어요. 저는 그 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숫자가 없었어요. 실전 교전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훈련 성과, 시뮬레이션 결과, 기술 검증 보고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실제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그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어요. 초기 실전 리스크 평가. 저는 거기에 썼습니다. 실전 검증 데이터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일선 배치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요. 리스크 수치를 넣었습니다. 15%. 저는 그게 높다고 생각했어요. 군에서 15% 실패 확률은 높은 겁니다. 100번 중 15번이 실패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 번이 도시 한복판에 떨어지면 그게 15%예요. 저는 배치 우선순위를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체계를 2선에 두고 검증된 기존 체계를 1선에 유지하자고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달랐습니다. 회의는 길었어요. 여러 농어가 오갔습니다. 비용 납기 기술 이전 조건, 전략적 파트너십.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것,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결정권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 체계가 일선에 배치됐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군인이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최선으로 실행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저는 감정을 접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어요. 불씨처럼 작고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요. 그게 뭔지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편견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전문적 판단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교리로 훈련받았고 미국과 유럽의 방산 체계를 기준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 기준 안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을 진지하게 넣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아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방위산업 강국 목록에서 한국의 이름을 본 건 비교적 최근이었어요. K방산이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게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신흥 공급자 정도로 봤어요. 기술력은 중간, 가격은 저렴, 실전은 미지수. 그게 제가 한국 방산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였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국 체계가 일선에 배치된 이후에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체계가 설치되고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통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는 유보적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의 15%라는 숫자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았어요. 그건 저의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저는 경고했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고요. 그게 비겁한 생각이라는 걸 지금은 압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건지 모릅니다. 그날 새벽 화면에 붉은 점들이 뜨기 전까지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 그 숫자가 제 안에 살아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 도착한 날을 기억합니다. 5월 타난노의 5월이었어요. 아부다비의 5월은 한국의 한여름보다 뜨겁습니다.
낮 기온이 45도를 넘어요.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더위 속에 버스 3대가 기지 정문을 통과했어요. 창문 너머로 젊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네네남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100여 명이었어요. 한국 방산업체에서 파견된 기술진이었습니다. 저는 정문 옆에서 그 버스들을 지켜봤어요. 환영 인사를 하러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일선 배치에 반대했던 그 체계를 설치하러 온 사람들을요. 그들은 짐을 내리면서도 웅성거리지 않았습니다. 인솔자가 말하면 조용히 움직였어요. 낯선 나라, 낯선 기지에서 100명이 그 조용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묘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설치 작업은 예정보다 열이틀 빨리 진행됐어요. 계약서에는 8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지나자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품질 검사를 건너뛰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6월이었어요. 기온이 47도였습니다. 발정이 소리가 먼 데서부터 들렸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낮 12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어요. 김진우라고 했습니다. 30살이 될까 말까 한 얼굴이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어요. 세브레이어 실전 경험이 있습니까? 세레너레어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원하데켜나시난 레이디 우리는 실패 확률부터 계산합니다. 되물었습니다. 실전이 없다는 뜻이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전이 없기 때문에 실전의 모든 상황을 미리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실패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또 설계한다고요. 실전 경험이 있는 체계는 이미 한 번 실패를 겪은 겁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미리 겪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한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한 기술자가 케이블 연결 상태를 3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왜 3번이냐고 물었어요? 2번은 제가 확인하고 1번은 제가 틀렸다고 가정하고 확인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진우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의 문장도 떠올랐어요. 리스크 15%. 저는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실전 이력이 없으니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니 리스크가 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 현장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더 많이 가정하고 더 촘촘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크를 이유로 물러선 사람과 리스크를 이유로 더 철저해진 사람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을 다시 눌러놓았습니다. 인상은 인상이고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제 안의 15%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지 6주가 지났어요. 통합훈련 일정이 잡혔습니다. UAE 방공사령부, 미군 연락단, 이제 나토 감독관단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어요. 저는 그 훈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다린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15%가 맞는지 틀리는지를요. 훈련 당일 아침 상황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나토 감독관 4명이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중 1명은 독일 공군 출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방공체계 평가만 20년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그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심했어요. 그 무심함이 오히려 압박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어요. 시나리오는 가혹했습니다. 동시 다중 표적, 변칙 궤적, 전파 교란 환경, 실제 교전 상황을 최대한 모사한 조건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봤습니다. 첫 번째 표적 묶음이 들어왔어요. 체계가 반응했어요. 빠르게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전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반응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2번째 묶음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24기였습니다. 변칙 궤적이 섞여 있었어요. 일반 체계라면 분류 과정에서 지연이 생기는 구간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표적들이 빠르게 처리됐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번째 묶음이 왔습니다. 36기였어요. 이 구간에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동시 처리 한계를 시험하는 구간이었어요. 어떤 체계든 이 지점에서 처리 속도가 떨어집니다.
과부하가 걸리거나 우선순위 판단이 느려지거나 일부 표적을 놓치거나 셋 중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는 구간이었어요. 풀턴 화면을 봤습니다. 표적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Summit for a year. 순서가 있었습니다. 위협도가 높은 것부터 도달 시간이 짧은 것부터 체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과부하 신호가 없었습니다. 처리 속도가 유지됐어요. 36기가 전부 처리됐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뒷줄에 앉아있던 독일 감독관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그는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건 알았어요. 무심하던 얼굴에 뭔가가 생겼습니다. 놀라움이라고 하기엔 절제돼 있었고 무관심이라고 하기엔 눈빛이 달랐어요. 훈련이 끝난 뒤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상보다 낫군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낫다. 그 말이 나토 감독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작지 않았어요. 그는 칭찬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동시 처리 구간 성능 예상치 상회, 과부하 보스, 과부 없음, 우선순위 판단 알고리즘 안정적 켜나이트랑 그로망임 캔에 썼어요. 그러나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훈련은 통제된 환경임. 실전 적용 여부는 별도 검증 필요.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어서 남겨둔 문장이라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딸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소피아가 열이 난다고요.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피아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7살이었어요. 이마에 손을 올려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아바, 나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알라, 브네디데스 리제셔. 저는 대답했어요. 맞지, 괜찮을 거야. 아이 곁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본 화면이 떠올랐어요. 36개의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던 장면이요. 그리고 그 도시 어딘가에서 잠들었을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소피아처럼 열이 나도 모르고 자고 있을 아이들이요. 방공이라는 일이 그 순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늘 체계를 생각했어요. 성능을 생각했고 데이터를 생각했고 리스크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피아의 뜨거운 이마에 손을 올리고 앉아 있으면서 처음으로 다른 걸 생각했어요. 저 화면 속 붉은 점 하나가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셋곡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소피아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상황실로 가야 했어요. 그 화면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훈련이 아닌 상황에서 그 화면을 봐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그게 언제일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과 석 달 뒤라는 것도요. 경보음이 울린 건 2시 27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커피잔이 쓰러졌습니다. 잡을 생각도 못했어요. 풀턴 화면을 봤습니다. 끝님이 붉은 점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열, 스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직 분석관이 외쳤어요. 63기입니다. 63기.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15년 경력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데이터 교리에서 대규모 동시포화는 이론이었어요. 훈련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는 이론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수백 번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니 달랐어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일부는 변칙 궤적이었습니다. 직선으로 오지 않았어요? 방향을 틀고 고도를 낮추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레이더를 속이도록 설계된 궤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탄도미사일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방어망을 흔들고 그 틈에 미사일을 밀어넣는 전술이었어요. 교과서에서 본 전술이었습니다. 그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기존 체계에 과부하 우려 있습니다. 동시 처리 한계에 근접했어요. 저는 화면 오른쪽을 봤습니다. 일선에 배치된 한국 체계의 처리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하 경고는 없었어요. 깜빡이는 빨간 경고등이 없었습니다. 체계는 조용했어요. 조용하다는 게 그 순간만큼은 가장 강한 신호였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10초였습니다. 10초, 누군가의 생애에서 10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디오 광고 하나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실에서 10초는 전부였어요. 저는 그 10초 동안 지난 몇 달을 살았습니다.
보고서를 썼던 밤, 현장에서 김진우와 나눈 대화, 훈련에서 36기가 사라지던 화면, 그리고 소피아의 뜨거운 이마, 도시가 있었습니다. 내일을 해야 되냐면 나는 저 화면 너머에요. 수백만 명이 지금 이 순간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의 도시였어요. 병원 중환자실에 누운 환자가 있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수유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이 내일 첫 출근을 앞두고 잠든 방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레이더 화면 같은 건 보지 않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홉수 영화 트리션스 8초 분석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셔널이자 참모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들으며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였습니다. 두 가지는 달랐어요. 전자는 저의 체면이었고 후자는 저 도시의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선 투입 승인.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참은 11명의 침묵이었어요. 히어른 그리고 체계가 깨어났습니다.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점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화면에서 그냥 지워졌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상황실에 있던 11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두 번째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가 사라졌어요. 누군가란 시작에 말해야 되네스럽니다. 간덤. 그게 누구였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군인이 상황실에서 쓸 법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체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칙 궤적으로 들어오는 드론을 먼저 처리했어요. 탄도미사일을 그 다음 순서로 잡았습니다. 위협도가 높은 것부터 도달 시간이 짧은 것부터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속도를 보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번째가 사라졌어요. 15번째가 사라졌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그게 보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그 뒤 눈물이 고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군인이 상황실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20, 25, 30. 과부하 경고가 없었습니다. 처리 속도가 유지됐어요. 동시 교전 구간, 가장 혹독한 그 구간에서 체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40번째가 사라졌어요. 그때 한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처리 속도 나토 기준치 초과 확인.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가 화면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봤어요. Near,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토가 요구하는 교전 처리 속도보다 빠른 숫자가 화면에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15%. 그 숫자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찍힌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두 숫자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어요. 50번째가 사라졌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 긴장이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흥분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둘이 섞인 건데 거기에 뭔가가 더 있었어요. 경외감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RC는 60번째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3개가 남았어요. He feared 화면 끝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계가 쫓아가고 있었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61, 62, 63.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도 보식 없었어요. 아이너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색 레이더 화면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너세로는 전화는 상황실이 터졌어요.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들이 교차했습니다. 분석관 2명이 서로 껴안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종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243기요격, 실패율 극히 낮음, 도심 방향 표적 전량 처리.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15%가 틀렸습니다. 커브레너레 컨터너, 제모스 와스서임.
데이터를 믿는다고 했던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3번씩 확인하던 기술자, 실패 확률부터 계산한다던 팀장, 혹서기에도 그늘에 앉지 않던 사람들, 그게 전부 데이터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숫자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 여아들 화면은 여전히 깨끗했어요. 도시는 살아 있었습니다. 사회 흐리지선데 이브인 슈렌버사미나르노 중동 전역에 언론이 그날 밤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방공체계, 요격 성공률, 전술 분석. 저는 그 기사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가 마음속에 걸려 있었거든요.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한국기술진 내부 점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교전 직후 그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였어요. 책의 각 모듈의 작동 기록, 처리 속도 데이터, 이상 징후 여부. 저는 직무상 검토해야 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소름,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라운드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 이 시스템이 대신해야 한다. 서케이베이은 짧은 문장이었어요. 기술 보고서 마지막에 들어갈 법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도 아니고 분석도 아니었어요. 그냥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어요. 우리가 없을 때 이 시스템이 대신해야 한다. 다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다른 모듈 담당팀이 작성한 문서였어요. 마지막 줄을 먼저 봤습니다.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우리가 없을 때 이 시스템이 대신해야 한다. 저는 보고서를 전부 꺼냈습니다. 7개였어요. 모듈별로 따로 작성된 문서들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팀이 썼고 내용도 달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줄은 전부 같았습니다. 7개 보고서 7개의 같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문서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을 쓴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사막의 47도 더위 속에서 케이블을 3번씩 확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 확률부터 계산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보고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기술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어요.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 체계가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초기 실전 리스크 평가. 그 문서를 처음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키니킨 익숙한 문장들이었어요. 그런데 낯설게 읽혔습니다. 실전 검증 데이터 부재, 불확실성 존재, 리스크 15%. 저는 그 문장들을 쓸 때 제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생각했어요. 체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리스크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메이커난데 그들은 책임을 설계했어요? 저는 실전 이력이 없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전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없을 때 이 시스템이 대신해야 한다. 그게 그들의 실전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어요. 교전 1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일선 배치를 재검토하는 내부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의 15%를 근거로 한국 체계를 다시 2선으로 밀어내는 문서였습니다. 완성 직전이었어요. 스레인 캐니어만 서명만 하면 됐습니다. 제대기누와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는지 솔직히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로했던 건지 망설였던 건지 아니면 훈련에서 본 그 장면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건지요. 다는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만약 그 문서에 서명했다면 그날 밤은 달랐을 겁니다. 저의 망설임이 제가 틀렸을지 모른다는 그 작은 흔들림이 어쩌면 도시 하나를 지켰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오늘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중동 방공 판도가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체계가 실전에서 증명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방산 전문지, 군사 매체, 일반 언론까지 앞다퉈 보도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기사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공식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할 말이 한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가시지 않았어요. 제가 써놓고 서명하지 않은 문서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12시간만 빨랐어도 달라졌을 그 밤이요. 저는 결국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체계에 대해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습니까? 저는 잠깐 멈췄어요. 군인으로서 적당한 말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훈련 성과를 신뢰했다. 데이터를 검토했다.
팀을 믿었다. 그런 말들이요. 깔끔하고 무난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잠깐 멈칫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의심했고 끝까지 유보적이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말하고 나니 가벼워졌어요. 20년 가까이 군복을 입으면서 틀렸다고 말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 내린 결정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날 카메라 앞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게 어떤 훈장보다 옳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늦은 밤이었어요. 소피아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방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으로 아이 얼굴이 보였어요. 열이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대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날 새벽 2시 27분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던 순간을요.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했어요. 제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제 판단력이 아니었어요. 사막의 더위 속에서 케이블을 3번씩 확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조용히 한 줄을 남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없을 때 이 시스템이 대신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사에도 인터뷰에도 공식 보고서에도요. 그냥 조용히 설치하고 조용히 점검하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도시 하나를 지켰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소피아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한국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도 없었고 선언도 없었어요. 그냥 작동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전부였어요. 저는 그게 가장 강한 언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주장이 아니라 준비로. 그것이 그 나라가 세계에 내민 방식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